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가 한 여론조사에서 10%를 넘겼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계속 예측하기로 안철수의 지지율이 10%가 넘으면 이번 선거 단일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가 화두에 오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아일보 12면에 쓰고 있는데 이 3시간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보시죠. 어떤 3시간일까? 바로 이겁니다. 월북자가 CCTV에 찍히고 황당하게 경보까지 울렸는데도 22사단 또 까마득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새해 첫날부터 철책 월북 놓친 군 이런 소식 들어야 됩니까? 우리 군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철책 감지 센서 작동해서 조치반이 출동했다. 훼손 흔적이 없자 윗선에 보고 없이 종결했다는 겁니다. 노쿠 귀순, 월책, 오리발 귀순에 이은 구멍이다. 현재까지 월북자 생사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2년 전에 사살을 했었던 전력도 있습니다. 자, 넘어갔는데 센서까지 울리고도 이럴 거면 왜 최첨단 이 철책 장비를 설치해 놓은 겁니까? 답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상승세. 신년을 맞아서 각종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누가요? 한겨레 신문 보시죠. 바로 이재명 후보. 상승세 이재명. 안심은 1위다. 정책 리더십으로 승부수.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을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그런데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내심 이게 이재명 후보가 잘했기보다는 반사이익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말실수하지 말라라는 내부의 경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까닭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윤석열 후보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사이익이 여기 같다라는 건데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반격. 한국일보 신면 살펴보겠습니다. 윤 후보, 윤석열 후보 정책 물량 공세 반격. 디지털 플랫폼 정부 반값 임대료. 윤석열 후보가 격한 발언들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는 전략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준석 대표 등으로 대비되는 이 당내 자본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반격 카드는 결국에는 조직 쇄신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띵동. 요즘 아이들은 이 소리만 나면 배달 온 줄 알고 택배 온 줄 알고 반긴다고 하는데 띵동의 정체 무엇일까요? 중앙일보 8면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 반가운 택배 소식은 아니었고요. 식당 들어갈 때 띵동 180일 지난 방역 패스 안 돼요. 마트도 띵동 이거 소리 나면 마트장 못 본다. 부스터샷 맞으면 바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제는 방역 패스가 없이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저도 부스터샷 일찍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김진의 돌직구쇼 새해 첫 방송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지영의 변호사님 그리고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기자 출신의 김수경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신년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위기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기의 윤석열 선대위, 과연 반격 카드는 뭘까요? 첫 번째 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위기의 윤석열 후보, 구두를 벗어 던졌습니다. 저부터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큰절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올해 우리는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을 고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이민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뜻에서 제가 우리 선대위를 대표해서 국민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자, 구두 벗고 국민 앞에 큰 절을 했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의미지만 나부터 바꾸겠다라는 쇄신의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자, 김병민 대변인님 나오셨어요. 네. 누구보다 윤석열 후보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부터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잠시 후 여론조사 결과는 보겠지만 위기의 윤석열 후보 나부터 바꾸겠다.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국민들께서 바꾸라는 요구가 상당히 큽니다.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흔히 말하는 회초리를 들었던 게 벌써 여러 날이 지났던 것 같고요. 과거에 있었던 한 광고에 나왔던 프로그램 이 멘트 중에 저 기억에 오래 남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보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에 한때 광고의 멘트들이 예. 있었는데요.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정말 싫은 일들,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정치인들에게 목 놓아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여 가까운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래서 정권 교체 가능하겠냐, 정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분들의 목소리 잘 경청하고 듣고 있습니다. 예. 아마 윤석열 후보도 스스로 구두를 벗어던지면서 직접 벗은발로 국민 앞에 엎드려 큰절했던 그 의미에는 저부터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의 뜻 제대로 받들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고, 선대위도 쇄신하고 또 쇄신하는 그 기간들을 가지려고 마음을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선대위 쇄신 관련해서는 좀 추가 질문 드리겠고요. 윤석열 후보가 며칠째 격한 발언들을 쏟아냈었는데 이런 발언들이 멈췄습니다. 대신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라는 선대위의 전략도 함께 나왔는데 들어보시죠. 정부가 출범하면은 하여튼 100일 이내에 먼저 1차적 피해 규모에 따른 보상을, 지금 이 정부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질 못했잖아요. 시장에 가보면은 왜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나눠주다 보니까 불만도 많아. 몰라서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이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살펴드린 기사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소상공인 최대 2,500만 원 반값 임대료, 모든 정부 부처 하나로 디지털 플랫폼, 청년 일자리, 자,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설치 국가 지원 등등 4개 공약이 발표됐고요.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조간신문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반값 임대료.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하겠다라는 건데, 김수경 교수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에요. 상인들에게 반값 임대료.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임대료를 절반만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절반을 국가가 내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그 대출을 받은 돈이 임대료로 나갔거나 공과금으로 나갔거나 이런 것들이 증명될 경우에는 그 반값을 정부가 먼저 내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공약을 들고 나오는 쪽으로 이제 행보를 좀 바꾼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그 어떤 이 정부의 뭐 무능이라면 무능, 부패라면 부패, 이런 것들을 자기가 척결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은 좀 거친 언사들을 많이 내뱉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온 발언이 그 동시 패션 아닙니까? 무능과 불법을 동시 패션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공수처의 뭐 통신조에 대해서는 미친 사람들 아니냐라는 말도 했고,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가짜다는 말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거친 언사가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반응을
내비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후보가 너무 감정적으로 격앙된 것이 아니냐는 별로 좋은 이제 반응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어떤 대의의 유효 기간이 점점 다 해가고 있다. 물론 알겠다. 그 윤석열 후보의 대의가 무엇인지 알겠으니 이제는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정책을 보여달라는 국민들의 어떤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공정과 상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라는 구체적인 공약들을 예. 가지고 나오는 식으로 지금 대처하고 그렇군요.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은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여론이 있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저희 채널A가 이 후보, 주요 대권주자 후보들의 진짜 생각과 이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듣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이재명 후보를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인터뷰를 했고 이번 주 수요일 밤 9시 20분에는 윤석열 후보를 제가 직접 청년들과 함께 인터뷰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거 안 되겠다.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후보의 발언은 자꾸 거칠어지기만 한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고삐를 줘야겠다라고 나선 대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위원장, 내가 지금은 메시지나 연설문이나 전부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려 한다.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 있으니 그리에 나가면 1월엔 다시 이재명 후보와 정상적 경쟁 관계로 돌아올 거라 확신한다. 라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나섰다라는 겁니다. 고삐를 확 쥐었어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후에 그립을 쥐겠다라고 총괄위원장이 발언을 한 데 이어서 고삐까지 지금 쥐었습니다. 메시지와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는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이거 김명희 대변인님, 예.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또 비대위원이었잖아요. 예. 김종인 퀴즈, 윤석열 퀴즈 양쪽 다 동시 패션인데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 지금 밝힌 의미는 뭡니까? 내가 관리하겠다 메시지, 후보의 메시지. 선거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에서는 후보의 연설문 그리고 메시지 각종 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중구난방으로 취합되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0점 조준을 맞추듯이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있었던 선거대책위원회의 모습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일정을 맞추고 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우리 후보와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가 제대로 전달해 왔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예. 어제 여러 여론조사 지표를 비롯해서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이 다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네.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았고 여기에 맞춰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오직 국민들께서 원하는 국민의 삶의 메시지와 일정들을 집중하겠다. 그 얘기를 기자들께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점심을 먹으러 갔거든요.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여러 있는 선대위의 많은 관계자들 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와 예. 마음들을 잘 읽고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그리고 일관적인 메시지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어제 다시 한번 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보는 억울해하긴 했습니다만 뭐 직접 후보가 사과를 하신 일도 있으니 후보의 이제 발언과 관련해서 실수가 잦다라는 지적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최종 결재, 뭐 결재라는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과 교감하에 모든 메시지가 발표된다는 뜻입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모든 교감하에 앞으로는? 관련된 일정 메시지 기획, 이 최종적인 내용들이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구조도 바뀌고 있고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거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무엇보다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국민들의 삶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더 크게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전재수 의원께 잠시 후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달라지겠다, 쇄신하겠다. 자, 그러면 당장 눈앞에 직면한 저 당대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당대표가 선대위 안 하겠다라며 손 떼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출한 지가 벌써 몇 주째인데 아직도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공개 행사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어색한 인사만 나눴다고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선대위에 복귀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장면 함께 보시죠. 사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 리스크거든요. 당대표가 선대위에서 손을 떼고서 계속해서
후보와 선대위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터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이 당대표와의 갈등 문제. 이거를 아직도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와 국민의힘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대표가 네라고 아주 짧게 네. 보통은 후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할 법도 한데 네라고만 했다. 전재수 의원님, 이게 이제 갈등과 그 감정의 골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장면으로 많이 해석하던데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뭔가 좀 남아 있는 것이죠. 남아 있다. 뭔가가 예, 좀 예. 감정적인 어떤 문제가 남아 있다.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예. 그런 이제 답답함이 이제 묻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무에 대해서도 우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어떻든 선거 기간 중에 이제 말하자면 원톱입니다. 거기에 이제 당 대표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김병준 위원장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조율이 안 되는 안 되고 것이죠. 있다. 예, 그 와중에는 이제 이준석 당 대표의 아주 독특한 캐릭터. 제가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안 이 되죠, 대표가?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것은 더더구나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당의 모든 역량이 다 결집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될 당 대표가 사실은 계속해서 그냥 바깥에서 비판하고 엇박자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예. 일이죠. 이준석 대표의 어떤 세계관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 대표의 세계관이 모르겠다. 모르겠으나 어떻든 선거는 당의 역량을 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선대위 안 하겠다라고 하고 매일 비판 인터뷰 하고 다닌다라는 경우인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렇죠.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선거 캠페인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예. 뭐냐면 국민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당대표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대권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 리더십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리스크는 후보에게 간다 결과적으로. 후보가 다 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 누가 잘못하든 간에 그 모든 책임은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루에 정책 공약을 3개, 4개 발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리스크 이거를 빨리 하지 않고서는 예. 하루에 공약이 4개가 아니고 10개, 20개를 발표해도 사실은 이게 국민들께 정확하게 메시지로 전달되기 예. 어렵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마음이 좋을 때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같이 빨간 커플티도 입고 복주머니도 주면서 이렇게 누구보다 친근하게 했던 모습들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후보의 발언에 네라고만 말을 끊는 이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다라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나섰는데 이준석 당대표와 점심까지 먹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선거에 대한 역할을 다 할 거예요. 선대위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 선대위 돌아오고 안 돌아오면 별로 의미가 없죠. 선대위의 변화를 포함해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제 복귀라는 것은 전제 조건도 아닐 뿐더러 만나실 생각은 없습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 보세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 여론이 많지만 앞서 전재수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그 피해는 윤석열 후보가 다 보게 된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조금 전에 후보와 만날 생각 있냐라고 하니까 고개를 돌리면서 없다. 이 갈등을 봉합해야겠죠, 반드시. 아까 이제 악수하고 새해 그 덕담하는 장면에서 저는 뭘 봤냐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화답하지 않은 걸 본 게 아니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의 필요성과 존재감을 인식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준석 당대표를 조금 품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중요한 지적이군요. 아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도와주세요. 선대시에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금 더 부가적인 표현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냥 예. 덕담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수 있거든요. 이 대표가 어떤 기대했던 발언이 안 나왔다, 후보에게. 그런 면들이 조금 그 리더십 부재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인 위원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해서 고삐를 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장 큰 숙제는 지금 당내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탄핵해야 된다, 아니면 다시 선대에 복귀시켜야 될 두 개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후보는 다시 품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죠. 네. 김정인 위원장은 다시 품을 생각을 하고 밥을 먹은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불협화음은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에서 처음에 시작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권을 줬지만 여전히 운행은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윤핵관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여전히 당대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도 자기를 품을 마음이 없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수도 없고 밥을 먹으면서도 만날 생각 없습니다라는 답변밖에 나올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그렇군요. 것이다. 조금 더 담대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후보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매우 중요한 분석해 주셨는데 당내에서 선대위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를 품고 가야 된다. 아니다. 이 대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고 어떤 강경론과 유화론. 손정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사실은 베스트는 새해가 밝기 전에 당대표 갈등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그건 지금 시효는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정초라도 어쨌든 당대표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적어도 이준석 당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당대표를 내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포용하려고 하는 모습. 이준석 당대표가 돌아오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이 대표가 돌아오거나 말거나 중요한 문제 아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표심을 잡으려는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둘 다 우리는 서로 괜찮아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떠나간 표심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이 대표가 돌아오든 말든 그건 이 대표의 선택이니까 중요하지 않다. 잠시 후에 예. 김병임 대변인님, 저희가 이제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서 질문 드릴 텐데 당대표 문제에 대해서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드리기 전에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년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소식일 것이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위기감이 드는 소식일 겁니다.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월에 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양쪽 후보에게도 이 지지율이 최종 지지율은 아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은 아니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는 이재명 후보 역시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모두고요. 윤석열 후보는 위기다, 바꿔야 된다라는 위기감이 느껴지는 여론조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볼 여론조사는 저희 채널A와 동아일보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기관 그리고 방법, 방식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채널A가 개국 10주년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던 시점의 여론조사와 그리고 지금의 지금 신년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의 변화 한눈에 봐도 보이죠. 채널A가 실시했던 당초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35.5, 윤석열 후보가 34.6으로 오차 범위 안에서 매우 접전인 정말로 두 후보가 딱 붙었던 그런 여론조사가 발표됐었는데 이번에 실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39.9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보시다시피 30.2%로 다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갭이 꽤 벌어지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의 차이, 이 흐름, 이 추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그 여론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2.4%, 윤석열 후보가 31.4%로 두 후보가 여전히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인 양상의 여론조사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예. 여론조사는 사실 결과마다 다른데 저희가 다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TV조선, 조선일보 여론조사, 리얼미터 등등만 제외하고는 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기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그 말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나옵니다. 앞서서 이준석 대표 갈등 보셨잖아요. 예. 이 갈등이 큰 영향 미친 것 같은데 이 대표 문제 그냥 이대로 두실 겁니까? 이준석 대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또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 65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여러 내용들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할 의지가 있기는 있는 것인가, 이런 뼈아픈 얘기들을 참 많이 주고 계십니다. 여론조사는 본디 여론조사의 지표 결과보다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지난 11월 후보 선출 이후로 정권 교체의 압도적인 여론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높은 지지세를 점하고 있다가 이 지지세가 꺾이면서 조금씩 하향으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바꾸고 쇄신하고 변화하고 예.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 의지가 있냐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회초리를 들고 계셨던 모습들은 결국은 더 잘하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 문제도 예. 이게 단순하게 그냥 두고서 모른 척 외면하고 지나갈 수 없는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말씀 주실 때까지 더 변하고 쇄신하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 주신 게 선대위 내부에서 이 대표를 복귀시켜야 된다, 말아야 한다 이견이 많은데 후보가 아직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한번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 있는 문제 때문에 제주도를 가고 울산에 갔던 적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여러 고민들이 있었지만 후보가 직접 울산을 방문해서 이준석 대표와 손을 맞잡고 함께 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번 이제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해결하지 예. 않는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보여지는 모습만 취했다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치 않은 메시지가 나올까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 해결하면서 국민들께 나아가기 위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해결을 위한 과정 중이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아마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일 겁니다.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금 대형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미리 예고드렸지만 윤석열 후보에게는 충격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39.3, 윤석열 후보가 27.3%입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2%포인트 벌어졌습니다. 김병 대변인. 예. 이 매우 충격적일 텐데 일각에서는 윤핵관 문제, 이 대표 문제 다 국민들이 골치 아프니까 선대위 자체를 아예 당지도부와 선대위 자체를 쇄신, 방금 말씀하신 쇄신이 아니라 아예 해체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보수 정당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는 천막 당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의 있을 수 없는 대패를 기록하고 나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모든 것들을 시작부터 다 다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죠. 지금 주시고 계신 여론조사 지표의 수치를 지켜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그토록 많은 민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민심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큰 반성의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고 변하고 쇄신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위해서 신년 새롭게 새해가 시작된 만큼 선대위에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병민 대변인 입에서 박 전 대통령 때 천막 당사, 박근혜 대표 시절 천막 당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모두의 발언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실 여론조사에서는 바로 그 안철수 후보의 숫자, 스코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10.1%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매번 얘기해드렸듯이 안철수의 지지율이 두 자리가 나오면 이번 선거에서는 단일화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드렸는데 10%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자, 전재수 의원님.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두 자리를 기록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는 매우 큰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 오갈대를 찾지 못하면서 그렇군요. 일시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좀 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시적이다. 일시적이고. 근데 이제 아마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저조하게 받는 그런 이제 대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들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연 국민들께서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에게 눈길을 줄 만한 여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는 그 순간에 아마 그 안철수 후보에게 일시적으로 이동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곧 그 양강 체제로 다시 저는 이제 복귀될 거다, 복귀할 거다,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나중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저는 그 단일화 효과는 상당히 적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는 표의 상당 부분은 양강 후보에게 실망한 표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한다 그래서 그 단일화된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의 표가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기도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전지수 의원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살펴보시죠. 여론조사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한 이재명 후보가 대대적인 선제 지원까지 파도를 타고 있다라는 제목이 많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글로벌 부산에서 해맞이를 했습니다. 신년을 맞아 해맞이를 했습니다.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지원, 완전한 지원, 그다음에 부정산, 이와 같은 방식의 대대적인 그리고 선제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담았고요.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디서나 소멸 얘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해맞이를 한 곳은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부산하면 또 전재수 아닙니까? 같이 있었습니까, 후보 왔는데? 네,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제 지원 얘기를 많이 꺼내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PPP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이 대출 받은 돈을 가지고 말하자면 고용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무실 임대료를 낸다든지 하게 되면 그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그것을 이제 정부가 대신해서 말하자면 갚아주는 겁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그 중소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얼마만큼 손해받냐 이거 가지고서 이 행정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을 뿐더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PPP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먼저 대출을 받게 하고 그것을 임대료로 썼건 아니면 고용유지금으로 썼건 했을 경우에 정부가 그 부분을 바로 이제 보전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윤석열 후보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들어갈 때는 바로 저것을 도입하는 것. 선지원 후정산.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 추경도 새롭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논의될 추경안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해맞이 해돋이 보는 데는 유명한 곳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은 서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해맞이, 저 행사를 끝내고 부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해맞이는 서울에서 하시고. 해맞이는 그러니까 김영희 PD가 기획한 것은 이제 서울에서 하고. 그러니까 저 작품은 어쨌든 저 전제 작품이 아니다, 저거죠. 이제. 저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치우고 부산에서 동선은 전재수 의원이 짠 거예요,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이제 부산 신항인데요. 신항이죠. 부산 신항. 부산 신항의 HMMA 우리나라 이제 해운회사인데 예. 세계에서 가장 큰 상선입니다. 컨테이너 24,000개가 들어가는데 이 24,000개를 일렬로 줄을 쫙 세우면 144km입니다. 예. 부산서 대구까지 가는 그 컨테이너 길인데 이거를 이제 2022년도 첫 출항하는 그 말하자면 그 행사장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 부산항이 전체 술줄 물동량의 80%를 처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부산 신항에 오셔가지고 경제 대통령, 경제를 잘 이끌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진 그런 예.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반값 임대료 정책을 공약했다면 이재명 후보는 월세 공제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수영 교수님, 자, 이건 어떤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월세라는 게 굉장히 주거 부담이 크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월세를 좀 깎아주자. 어떻게 깎아주냐면 이제 월세를 공제받을 때 기존에는 한 10%에서 12%까지만 공제해주던 것을 15에서 17%까지로 그 분량을 늘리고요. 또 그 시기도 원래는 3년 전 월세까지 세액 공제가 되던 것을 5년까지로 늘리고 또 그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였던 그 주택에 대해서만 월세 공제가 가능했는데 그걸 5억까지로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층의 이제 표심 잡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보니까 가장 주거 빈곤이 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월세에 대한 좀 좋은 혜택들, 정책들을 발표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공략하고 있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이재명이 당선되면 훨씬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이런 정책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매우 뭐랄까 재밌는 장면인데 그 도올 교수 아시죠? 도올 교수가 이재명 후보에게 하늘이 낸 사람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약간 하늘이 낸 사람, 선각자. 그러니까 앞서서 윤석열 후보 약간 주술 논란이 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도울 교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소문 다 나고 있던데요.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이 사람이. 이 후보님이 내놓은 안이라는 게 세계사의 어떤 흐름을 선취하고 계시구나. 나는 선각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손정희 변호사님, 이거 상당히 좀 흥미로운 장면인데 의외의 인물이에요. 도올 교수가 하늘이 낸 선각자다. 이재명 후보를 그냥 있는 힘껏 다 칭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띄워주신 거죠. 근데 예. 이게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저런 관련 발언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제 교수님이다. 또 워낙 뭐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 연설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하늘이 내린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하늘의 뜻이 없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가 핵심인데 뭐냐면 정말 흑수저 출신에 너무나 가난하고 가난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이 현실에서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이제 야권 일부 인사들이 이제 이렇게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포장하고 해석하는 게 불편하다 이런 여론도 있었는데 반대의 시각에서 역경과 가난을 이겨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김병민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도올 선생의 하늘이 내린 사람. 저는 하늘이라 그러니까 다소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장면이요? 하늘, 화천대유라고 하는 뜻이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어서 그래요? 주영 화천대유가? 얘기가 예, 많이 떠올랐는데요. 하늘이 내린 사람 그러니까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화천대유가 문득 떠오르고 가면서 이미 소문이 다 났던데요라고 이재명 후보가 또 화답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니까 대장동이 그분이 누군지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같이 칭찬도 해주고 덕담도 할 수 있는데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하는 기이한 표현을
표현을 쓰게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지난 추석을 맞았을 때 화천대유하세요 이렇게 덕담을 건넸던 것처럼 그 기이한 일들, 단어들이 연상되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고요. 적정 정도 국민들의 상식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또 단어의 표현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화천대유의 천자가 하늘천이잖아요. 예. 하늘의 도움. 하늘의 도움. 하늘이 내린 사람. 아니 그 이재명 후보 제가 전재수회님 지난주 수요일에 밤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지금 인터뷰했잖아요, 이제 청년들. 그래서 청년들이 키워드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꼽은 키워드가 대장동. 대장동 키워드를 이재명 후보가 딱 뽑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기도 모르게 나 대장동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후보님 대장동 싫어하십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피해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거는 LH가 사실은 100% 공영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또 새누리당 성남시 의회 다수당 그런 이제 객관적인 여건상 이제 100% LH가 공영 개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쭉 발생한 사건인데 어떻든 5,500억이 넘는 그 공익 환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제 민관 공동 합동 개발, 공영 개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더 공익 환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이제 대장동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피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선 중이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든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내용들 조금 더 좀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연일 안철수 후보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장면인데 앞서서 전재수 의원은 안철수 뭐 이번 뭐 그냥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대표는 연일 안철수 후보를 띄우고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여러 가지 국민 통합의 그런 미래를 아마 제안할 것입니다. 나머지 분들과 유사한 정책적 연대를 통한 그런 연정이나 통합 정부 이런 것을 아마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런 송영길 대표의 러브콜에 대해 딱 잘라서 노 하시던데요. 노가 그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고요. 김수영 교수님. 누가 봐도 안철수 후보가 송영길 대표 러브콜에서 노! 이랬는데 송영길 대표는 그거 약한데 노가? 그거 개인의 주관이니까 송영길 대표에게 센 노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송영길 대표 러브콜에 대해서 아주 센 노를 했거든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안철수 후보가 비꼈어요. 내가 대통령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총리할 거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주 센 노인데 왜 송영길 대표가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치 구단이잖아요. 왜 연일 이렇게 송영길 대표는 싫다는 사람 자꾸 러브콜을 보내는 걸까? 전략이 있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의도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계속 이렇게 띄워주면 윤석열 후보의 표가 저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 뭐 이의제입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렇고 뭐 두 번째로는 정치라는 건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주 딱 잘라서 노라고 하고 있고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단일화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안 후보가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특히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는 쪽에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불어민주당에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당장 대장동 의혹 안철수 후보가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명분을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정권 재창출하기보다는 그게 일종의 정권 교체일 수도 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선을 긋는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주면 또 알 수 없죠. 뭐 안철수 후보가 뭐 만에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들을 이제 제시하면서 아니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후보가 이런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특검을 촉구해야 된다.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에요.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는 특권 카르텔 농간이다. 그리고 몸통 그분은 알 것이다. 이재명 후보를 지칭해서 최대 부동산 비리 세트, 이재명 물귀신 작전 안 된다. 이 안철수 후보의 계속 지금까지 발언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단독적으로 본인의 어떤 지지만을 가지고 정권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만약에 이제 끝까지 완주한다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권을 만들고자 하면 어딘가와는 연대를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후보 쪽에 갈 수도 있죠. 그럴 때 만약에 민주당에서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만약에 만들어 준다면,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일종의 하나. 정치라는 건 알 수 게이트를.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아주 희박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아까 통합정부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고 정책연대 얘기한 게 아마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얻어 걸려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라는 전략일 수도 있다. 어쨌든 좀 완전히 양강구도로 이렇게 뚜렷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판이었는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지지율이 10%를 넘어가는 여론조사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15%, 10% 후반대까지 갈 거라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판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가져가는 쪽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러브콜도 보내고, 그렇군요. 계속 안철수 후보를 띄우면서 윤 후보에게 갈 표심을 예. 약간 안철수 후보에게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이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고단수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사회적 거리두기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저렇게 메시지를 내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거대 양당 후보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가족에 대한 문제라든지 국정 운영 능력, 자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국민들이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부동층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도덕성이나 능력 면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1월 한 달 내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까지로는 단일화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단일화의 대상은 아마도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겠죠.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이재명 후보는 선을 그었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총리하겠다는 말씀. 그다음 뒤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물음일 겁니다. 지지율 상승 때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3강 트로이카 체제 만들겠다. 현재로선 단일화 생각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사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계속 비판을 해왔어요, 정면으로. 근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함께 싸잡아서 뭐 도덕성, 능력면 다 거기다 고만고만하다라고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 표현처럼 세게 노를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혹시 우리끼리니까 그냥 얘기하면 지금 뭐 단일화 논의하고 있죠? 현재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건 없고요. 아, 없다. 중요한 건 지났던 정치 역사를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아침 안철수 대표의 가장 최측근인 권은희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러한 송영길 대표의 제의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해봐서 내가 그 사람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민주당 같이 했었잖아요. 같이 했는데 그 예. 결과가 어떻게 돼서 안철수 대표가 나오게 됐는지를 아주 몸소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고요. 반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통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만들어낸 다음 예. 그 뒤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바로 직전에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던 것처럼 서울시의 정무부시장 자리를 안철수 대표 최측근이 정무부시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럼요. 그 뒤로도 서울시의 주요한 역할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와 만나서 논의하고 인사 문제 등에서도 같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아마 안철수 대표, 오세훈 시장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랬던 두 당의 지난 단일화와 함께 합당에 대한 역사들을 지켜보게 되면 국민들 보시기에 각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겠지만 어떤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도 충분하게 검증된 상황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 이거 재밌네. 김병민 대변인 오늘 발언 재밌네요. 지금 완전 단일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김병민 대변인의 말과 조금 달라요. 하나면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혹시 단일화나 이런 거 제안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대선 출마를 하셔서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과의 단일화 언급이라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자, 후보는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안철수 후보가 선거에 나서서 국민들께 대통령 후보로서 국정을 이끌겠다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를 대상으로 자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안철수 후보를 한껏 띄우고 예우를 갖추기 위한 발언을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낮을 때부터 시종일관 갖게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 마음가짐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종로가 비었잖아요. 종로가 비었잖아요. 서울시장도 있고, 뭐 총리도 있고, 만약에 준다면 뭘 줄 수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직을 대상으로 뭔가 정치를 거래하듯이 그런 정치를 해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치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정말 조금 다른 방식의 정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왔고, 다만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마음껏 선거운동을 하고 그 뒤에 당선이 된 오세훈 시장도 그 약속을 지켰거든요. 보통 많은 정치인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지만 적어도 그렇지 않은 신의를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지난 1년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안철수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거고 뜻과 마음이 통하게 된다면 사실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 원칙론적인 답변으로 질문을 잘 답변해 주셨는데 손재명 변호사님 그런 얘기 막 정치 일각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종로라는 게 사실은 그냥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차기 뭐 종로 1번지 대권,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있지만 뭐 그렇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선거만 몇 번 더 하는데 종로 관련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본인에겐 그렇게 크다 의미가 없을 것이다. 종로만으로는 안 된다. 사실은 안철수에 대한 존재감은 지금 한 10% 남짓까지 지지율이 올랐는데요. 과거 선거들을 보시면 20, 30%도 찍었거든요. 맞아요. 국민들이 대통령이라고 후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총리직, 뭐 종로 이런 것들 제안한다고 해서 흔들릴 건 아니고요. 대의 명분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단일화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지금 12월, 1월에 들어서 이렇게 지금 더블 스코어로 10%를 찍었단 말이죠. 만약에 10월 중순 하순에 가서 20% 가까이 찍었을 때는 정말 단일한 후보의 단일화의 주인공을 나로 바라볼 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시기를 좀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지율이 오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욕심이 좀 생기고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목표도 생길 테니까 단일화가 그렇게 막 이렇게 순탄하지만 또 않을 것이다. 흥미로운 분석들을 한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심상정 후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청년 이야기 하는데 그 청년의 요즘의 삶이 청소년부터 이어져 온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대한민국 청소년 대통령이 되겠다.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심상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진짜 대통령 심상정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 이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 두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뜨거운 소식의 주인공, 실루엣의 주인공은 바로 누굴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이 됐고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2월쯤 퇴원하는 날 국민들께 육성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월이라는 시점이 참으로 묘합니다. 대선 직전입니다. 들어보시죠. 말씀하시고 본인 그런 건 전혀 지장 없으시고요. 뭐 어느 정도 회복되면 가족분들은 만나실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일체 만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만나시지 않으실 겁니다. 퇴원하신 날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아마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박 전 대통령, 치아가 좋지 못해서 음식물을 제대로 못 씹는다라는 교정당국의 설명도 있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밝히기로는 건강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진밥을
달라고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이 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2월쯤에 퇴원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대선 직전에 뭔가 메시지를 밝힐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2월 2일 날 퇴원할 것으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 예정일은 나왔군요. 2월 2일. 날 예. 퇴원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때 퇴원을 할 때 육성으로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입장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말을 한 건데요.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메시지든지 간에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약간 곤혹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메시지를 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난감한 것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멍해를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결집해 달라라고 했을 때는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중도의 표심은 또 떠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의 표심도 잡으면서 보수도 결집시키는 메시지를 내려면 굉장히 고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든가 역사의 심판정에서 심판받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중도가 그만큼 또 등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산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고 어쩌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딱히 뚜렷한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한편으로.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이 내겠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이 메시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또 등장을 하죠. MBN에 나가서 단수가 높은 분위기에 고도의 정치화된 메시지를 내실 것. 어떤 극이나 큰 실이 날 메시지는 아닐 듯. 이 대표가 예상을 했습니다. 어떤 이 대표의 강한 희망 상황도 좀 담겨 있는 전망 같기도 하고 홍준표 의원은요. 윤 후보 지지 메시지를 낼까 안 낼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한 사람은 윤 후보지 문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또 탄핵의 잘못은 윤 후보에게 있다. 라는 얘기를 또 홍준표 의원은 합니다. 자, 과연 박 전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대변인. 일단 팩트 체크를 하나 좀 하고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던 게 윤 후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죠. 그러니까 팩트 체크는 분명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당시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특별검사의 임기를 다 마치고 결국 그 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게 됐고 그 뒤에 전직 대통령 구속에 관한 일들은 이뤄지게 됐던 상황이었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과거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전직 대통령 구속에 관련된 내용으로 같이 치환시켜서 얘기하게 되는 것들은 조금 정치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 탄핵은 우리 한국 정치의 아픈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거나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특히나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상당 부분 이 전직 대통령 탄핵에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조금 아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치적으로 계산된 메시지로 이 내용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국민들과 함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본인 스스로 고통을 겪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적 메시지라고 이 내용들을 구태여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냥 정치적인 게 아니라 어떤 국민들에 대한 소외 정도가 될 것이다. 김병민 대변인의 예상.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메시지를 내든 내지 않든 제일 곤혹스러운 분은 아마 윤석열 후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홍준표 대표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수사, 그다음에 이제 구속, 기소, 그다음에 구형을 45년을 때렸는데 그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한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7년도 3월 31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수감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5월 10일 날 취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모든 수사와 구형을 한 것은 윤석열 후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결자 해지, 사면 복권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든 간에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중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곧 고속 승진, 고속 출세를 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어 있는데 그 당 출신의 대통령을 또 수사해서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이중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득될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통상적인 예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서에 이 과거 본인을 향한 수사에 대한 이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내용 중 국정농단 재판 당시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판단이 들었다라는 본인에 대한 어떤 수사의 부당함, 억울함에 대해서 토론한 대목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건 이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 책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숨도신 엮은 책이 나왔는데요. 네. 후보님 2017년 10월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추가 구속영장 발부한 걸 두고 약간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또 그 법 집행을 한 부분과 또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다 크게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국민의 통합,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여튼 건강 회복이 좀 빠른 쾌유를 늘 빌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답변도 들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일 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일단 법조인의 신분으로서 이 수사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수사의 정당성, 이거는 법 질서에 따라서 정당한 집행 절차에 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 입에서 이건 정치적인 수사였고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 좀 가혹한 수사가 있었다라는 발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곤경에 처한 예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수사와 또 정치는 분리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그 파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라든가 재판은 적법 절차,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과거의 어떤 판결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걸 정쟁의 빌미로 삼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서운함을 메시지로 내지는 않을 것 같고, 선거를 앞두고 국민 통합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뜨거운 소식 살펴보시죠. 실루엣의 정체는요, 철책을 넘어서 월북하는데 군이 몰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 경과 보시죠. 김소영 교수님,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 인근의 철책선에서 한 사람의 그 그러니까 민간인이 월북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22사단 지역인데 여기가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월북했어요? 북한으로 갔어요? 그렇죠. 새해 첫날부터 이제 월북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야, 이분은 왜 또 정초부터 이러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22사단 지역이 이제 2012년에 녹호 기순이 있었고 2020년에 철책 기순이 있었고 지난해 해엄 기순이 있어서 굉장히 사단장의 어떻게 보면 약간 무덤 같은 곳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제 CCTV가 이 월북자를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근데 그 CCTV가 보여졌을 때 담당자가 제대로 보지를 못한 겁니다. 나중에서 이 사실을 알고 철책선을 가서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발표를 합니다. 이 시각 생방송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이제 신년사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낼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입장이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 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 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주 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 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 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 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시대를 연대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랐었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 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어분위 배율, 진위 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이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지역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경제 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 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톱10 국가가 되었습니다.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가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 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 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 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 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 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 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 중립 선도국가, 후발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유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 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사회 변화에 따른 고용 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 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초강력 협력이 성공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강력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대화의 기본 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결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정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들어봤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신년사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 때문에 많이 저희가 더 준비한 내용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대통령의 신년사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